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일밖에 거래일이 없었죠. 3거래일밖에 없었는데, 3거래일이 첫날, 수요일날 바로 무너지자마자 그 자리를 갖다 바닥으로 놓고서 계속 그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선 설명을 드릴 거는, 그 전에 영상 찍을 때도 그랬고,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설마 이제 미 증시가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지겠냐 아니면은 국채가 정말 이상하게 움직여 주겠냐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국장에 바로 타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찍을 때랑 조금 달랐거든요. 영상 찍고 나서 그날 저녁에 미증시가 거의 2% 가까이가 무너지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 3일 중에서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날이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만 했었는데 반등 이후에 바로 또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부터 신용이 이제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신용 반대 매매가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국장에 또 다른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날 목요일 날은 사실 올려놓고서 버티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될 만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거는 국장에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반등하다가 이제 꼬꾸라진 주식시장 외환보유고가 발표가 이제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됐어요. 외환보유고가 오후로 연기가 되고 그 다음 날 오전 6시로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전 6시로 좀 연기가 되면서 이러면은 국내에 있는 외환보유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국장만 좀 유독 무너졌어요. 나머지 세계 아시아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은 그렇게 크게 안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이슈로 무너졌다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이게 오후장에서 이제 지수가 오후에 나왔어야 되는 게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려주고 그러고 무너져도 됐었는데 연 3일 계속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3일 동안에 이렇게 무너졌었고, 자, 나머지를 좀 보게 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제 좀 많이 돌아섰어요. 지난주 말씀드릴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앞전 자리를 갖다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은 이만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국장이 시작하기 전에 무너진 게 요거였어요. 얘 때문에 국장이 한번 세게 무너졌었고, 거기에 반대 매매가 이제 출현이 좀 된 것 같아요. 신용장구를 봤을 때 신용장구 좀 크게 줄었거든요. 반대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들 물량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하루 정도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연기가 되면서 발표 연기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또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앞전에 있었던 자리 잘 유지해주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어요. 앞전에 있었던 고점, 자 여기 고점 부분, 여기 고점 부분, 이 부분을 넘어서 이 위에서 안착하고 마무리를 했다는 이 점에서는 그래도 상방으로 좀 돌아 나서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아무리 크게 눌리더라도 다시 여기는 좀 지지해주지 않겠느냐. 13,000은 강한 지지선이 되겠다.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 건지 아니면은 한 번 더 들어 올릴 건지 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은 어느 정도 지켜줄 거다. 근데 국장 같은 경우는 신용장고가 좀 있다 보니까 조그만한 악재에서도 계속 어떻게든 눌러가지고 신용장고를 계속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외국이나 기관들이 계속 꾹꾹 눌러대는 게 신용 물량 계속 어차피 좀만 더 누르면 계속 나오거든요. 신용 물량은 그 물량을 좀 노리는 것 같은 모습이 좀 계속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양호해요. 우선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증시장은 먼저 볼게요. 자,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앞전에서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무래도 고객 예탁금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 52조, 뭐 52조, 뭐 40, 50조 정도 요 수준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막 늘었다는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크게 줄은 거는 앞전에 20조 4천에서 20조 한 2천까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3거래일 만에 굉장히 빨리 줄었죠. 20조에서 바로 19조 4천까지 지금 줄었어요. 더 줄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목요일, 금요일 날 있었던 거는 아직 안 잡혔거든요. 그게 2거래일 그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자, 이게 만약에 잡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9조 초반까지는 그냥 19조까지는 내려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19조에서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지수 한번 더 무너지면은 이거는 거의 18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용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좀 정리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신용 물량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은 안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내내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달러가 워낙에 지금 강세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도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기관이라 좀 받아줬으면 다행인데 기관도 동일하게 뭐 4천억 이렇게 던져주고 하루 정도 쉬어가는 모습에서 그러고 하루 정도 돌아오긴 했는데 수량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둘 만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선물 같은 경우 보더라도 삼거래를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선물도 그대로 다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기관이 좀 받아주긴 했는데 기관이 그 이상을 받아줘야 되는데 개인하고 같이 받아줬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받아주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이다, 매수다 이걸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수급상에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없어요. 자, 그리고 자, 국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원래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는 미증시가 괜찮았으니까 뭐 화요일 날 미증시 보기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친했지만 자, 여기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기대할 것이 좀 달라졌어요. 하락폭을 충분히 키웠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2400선이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그어놨던 그 중요하다고 했던 선이 2375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추가로 밀고서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 신용물량 털어내기 굉장히 쉽거든요. 좀 이따 뉴스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긍정적인 뉴스들 이후에 또 우리 국장 시작하기 전이 되니까 추석 전에도 그랬죠. 추석 전에 크게 무너뜨린 다음에 국장을 무너뜨렸고 또 희한하게 이제 한글날 때문에 또 하루 쉬는데 요 사이에 지금 또 악재가 또 하나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만약에 또 무너진다라고 했으면은 뭐 내일 아시아 증시랑 미 증시를 봐야 되긴 해요. 자, 그랬을 때는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면은 2375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또 나오겠죠. 그럼 반대 매매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하단은 거의 2350까지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도 앞서서 강하게 눌림 받았을 때도 2350. 자, 여기서도 2350 지지했었던 그런 자리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좀 열어두고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금요일 장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 완전 바닥 다졌구나.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그러면은 괜찮게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시가 미증시 마무리한 다음에 어제였죠. 어제로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스라엘 쪽 뉴스가 나왔는데 좀 안 좋은 뉴스예요. 자,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뉴스 먼저 보면은 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부터 볼게요. 지금 현재 증시는 미증시를 기준으로 이제 국장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미증시를 움직이는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은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다우지수 다 갖다 받고 있고요, 지금. 매우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물을 갖다 움직여 주는 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고용지표였어요. 지난주는 고용지표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고용지표들이었었는데, 처음에 나왔던 거는 졸츠에서 나온 고용지표인데, 자, 미국 채용이 증가가 됐다는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뭐, 연준 매파 발언도 있었긴 하지만, 솔직히 이 발언들은 그냥 무시를 할게요, 이제. 너무 발언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일일이 하나씩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자,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졸지에서 이제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자, 채용 공고가 좀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국채 금리의 상승을 갖다가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시는 당연히 무너지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이 지금 약간 발작 수준의 거의 국채 금리거든요.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정리하려면은 결국은 다른 지표들이 괜찮아야지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좀 괜찮다 싶으면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고용지표가 좀 안 좋다 싶으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게 고용이 좋아가지고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니까. 자, 그렇게 보는데 자, 8월 구인 건수는 이제 뭐 961만 명, 전월보다 69만 명이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하는 그런 것 건수가 훨씬 많아졌다. 그만큼 이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좀 튼튼하다, 고용도 좀 튼튼하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스닥이 이렇게 1.87% 무너졌고, 그래서 국장은 추석과 동시에 시작을 하면서 크게 무너지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날 나왔어요. 그 다음날은 ADP 고용지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거는 이번 데이터랑 좀 달라요. 민간 고용이 좀 둔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다시 나스닥이 1.35%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민간 고용이 둔화가 됐다고 하니까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움직였던 거는 그 고용 지표 그 조그만한 거 하나에 예전에는 안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증시가 너무 볼 게 없고 지금 너무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데이터 하나에도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고용이 이게 갑자기 둔화가 됐다. 절반 정도 나왔거든요, 거의. 이거 좀 좋게 나왔어요, 확실히.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확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스닥은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였죠. 그날 데이터에 따라서 그냥 막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거의 요동을 치고 있는데 하루하루.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목요일 날이었었는데, 목요일 날은 솔직히 데이터가 별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은 그냥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자, 목요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냥 쉬어갔어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자, 시가가 뭐 이제 거의 0% 보합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가가 0.1%, 뭐 저가 잠깐 내려오긴 했었는데 그거 바로 되돌려주는 모습이었고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면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지표를 갖다가 기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목요일은 관망하는 그런 증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요일 날 나왔던 지표인데, 자, 예상치를 또 웃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 전에 미증시가 시작하기 장전에서는 움직임이 좀 이게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큰 폭으로 빠졌어요. 한 1점 몇 %까지 마이너스가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다 끌어올리고서 오히려 상승 전환해서 나스닥이 1.6%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고용지표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국채 금리도 같이 상승을 해왔고, 그러면 나스닥에 계속 빠져왔었는데 왜 이번엔 반대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에도 그랬지만 실업률,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는 0.3%를 기대했는데 0.2%가 나왔죠. MOM으로 봤을 때. YOY로 봤을 때는 이제 4.3%가 나왔어야 되는데 4.2%가 나오면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임금 자체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감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죠. 자, 그리고 실업률은 더 올라가면 더 좋아요, 사실. 실업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는 오히려 더 안정이 될 거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진다. 근데 3.7%로 3.8을 3.7로 예상을 했는데 3.8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으니까 실업이 더 많다 그러면은 고용이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었네, 그러면은 증시는 호황으로 갈 수가 있었죠. 근데 반대되는 데이터가 이게 하나 있었어요. 자, 비농업 고용지수 17만 명을 갖다가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33만 6천 명이 뜬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좀 애매한 게, 앞에서 봤듯이 졸츠에서는 뭐 고용이 되게 좋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ADP에서는 고용이 안 좋다, 요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요 데이터를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장전에는 시장이 좀 무너진 반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시간당 임금이 이만큼 줄었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인플레이션 잡히는 과정에서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고, 실업률이 이만큼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데이터거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오는 이 비농업 지수보다 실업률이랑 시간당 평균 임금,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 두 개. 이 두 개가 매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얘는 매주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어차피 그때마다 달라요, 계속. 그리고 실업률 청구수당 그 올리는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매번 달라요.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데이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튀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아니에요. 얘네는 MOM이랑 YOY로 잡기 때문에 얘네가 진짜죠, 데이터는. 그래서 시장은 처음엔 깜짝 놀랐다가 바로 반등하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 33만 명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속간에서 보면은 데이터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증시에 좋다는 거지, 뭐 고용에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자, 비농업 지수에서 이제 33만 6천 명이 이제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치가 17만 개에서 크게 웃돌아가지고 깜짝 놀랐다 했었는데, 자, 봤을 때는 레저 숙박업 일자리가 9만 6천 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금이 세지 않은 일자리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고 이랬으니 당연히 이런 부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해요. 관광도 늘고 하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늘은 거는 그렇게 임금이 크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이 소득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부 고용, 이것도 정부 고용은 정부 고용 역시도 그렇게 막 소득이 막 세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냥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필요해서 갑자기 늘은 거예요. 자, 요런 부분들. 자, 이것도 이 두 개만 더하더라도 16만 개, 17만 개, 거의 18만 개 좀 안 되네요. 그 정도가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33만 개가 늘었다고 하는데 17만 개에서 이걸 더해 보시면은 동일하거든요. 그럼 예상치가 맞아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진짜 뭐 인포메이션이나 이쪽에서 되게
좋은 일자리 그리고 고임금을 받는 그런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자리가 아니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점점 사람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 그러면은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되겠네. 이번 고용은 오히려 좋은 거였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은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좋았어요. 지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든이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된다.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게 없어요. 지금 3년 동안 해온 게 없다 보니까 남은 1년 동안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뭔가 나만의 업적을 이걸 했다. 이런 걸 막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 지지난주였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사이에서 이제 중재를 쓰면서 뭔가 역사적으로 평화를 갖다 구축하자 하면 중동에 이제 평화를 만들어 주려고 갔어요. 오케이 하고서 사우디도 오케이까지는 했는데 사우디의 답변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답변이 결국 나오는 거는 증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금요일날 거의 장 마감하면서 나왔죠. 자, 유가가 안정될까 하면서 사우디가 이제 미국에 증산 의향을 전달을 했어. 이거는 사우디가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사우디의 답변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걸 증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증산을 하긴 할 건데 니네가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증산을 할게. 요 답변이 온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요거까지 왔기 때문에 되게 이제 증시 좋아지겠다라고 봤어요. 뭐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잖아요. 뭐 지지난주부터 이제 사우디 저렇게 됐을 때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증산을 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유가는 이제 빠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 답변이 좀 늦었죠. 저는 사실 이게 추석 전에 우리 추석 기간에 이게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증시가 한 번 더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나와서 좀 이제는 바닥 다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유가도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앞전에 추석 때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가지고 뭐 96불까지 막 올라갔었는데 지금 말도 안 되게 또 빠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순간에는 그러면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저항으로 맞을 거거든요. 그럼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우디의 입장이 바뀌면은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사우디의 입장이 바뀌지가 않다면은 뭐 올라가더라도 요 정도에서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사우디가 감사는 어쨌든 간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증산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답변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묻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반영하고 있다. 자, 그 역까지는 참 좋았는데 자, 그리고 토요일 되자마자 갑자기 일이 터졌죠. 자,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건데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사우디하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간의 사이가 중동 간의 사이가 별로였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나고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뭐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지금 4차 전쟁까지 끝났고 설마 이번에 5차 전쟁을 하느냐 뭐 이런 썰도 있긴 한데 자, 이러한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근데 요걸 화해를 시켰거든요. 바이든이 화해를 시키고 사우디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화해해주면은 우리가 그러면 증산을 할게 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 옆에서 하마스가 로켓을 갖다가 5,000발을 갖다가 이스라엘한테 때려 붓습니다. 하마스는 예전부터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싸우던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는 아니에요. 그냥 국가는 아니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국가는 아니고 가자 지구예요. 약간 분리 장벽을 세우는 그런 가자 지구에 이제 사는 그런 그 누구라고 해야 되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이제 좀 약간 핍박받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밀려났거든요. 그거는 뭐 역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워낙에 좀 긴 역사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한 1900 한 중반 60년 막 이때부터 막 계속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마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만들고서 거기서 이제 무장을 갖다가 하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자, 얘네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쳐들어간 거죠. 뭐 쳐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막 대놓고 그냥 쏜 거죠. 5,000발을 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같이 전쟁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얘네가 5,000발 쏘면은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은 얘네는 거의 초토화가 될 거예요. 하마스는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미국이 또 이스라엘을 갖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자, 그랬을 때는 팔레스타인은 당연히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이 짓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아야지 이스라엘이 계속 핍박받고 이래야지 팔레스타인들이 나중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 뺏으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영토를 뺏었다고 생각하는 게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자, 그걸 다시 되돌려 와야 되는데 중동 애들이랑 갑자기 이스라엘이 평화를 갖다 구축을 한다? 그러면은 팔레스타인들이 설 위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안 되지. 지금 갑자기 사우디부터 이란부터 이스라엘부터 뭐 전체적으로 막 조용해지잖아요. 평화가 좀 이루어지는 약간 그런 모양새로 갑자기 가면서 미국이 중간에 껴가지고 화해하고 같이 앉아서 악수하고 뭐 주고 받고 증산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으니,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설 곳이 없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동네를 갖다가 위기로 밀어 넣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를 지원해주는 애들이 다시 이스라엘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갈라질 거고, 약간 요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발씩이나 던져대면서 그냥 어차피 맞을 거 알면서도 그냥 전쟁을 갖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측 사망자가 지금 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다음 뉴스가 있나? 여기서부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게 다가오느냐예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우선 유가는 매번 강하게 올라갔어요. 유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번에도. 유가가 안 올라갈 리는 없어요. 뭐 기대감으로라도 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빨리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요게 좀 애매해요. 사실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졌거니 좀 하려고 했더니만 또 이렇게 됐고, 그럼 유가가 이거 중동 전쟁 때문에 또 올라가고, 그랬을 때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뻔하다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우디는 중동의 큰 형이라고 보면 돼요. 사우디는 중동의 큰 형이고, 얘가 이번에도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편을 든다? 그랬을 때는 얘의 사우디의 위치가 또 애매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사우디는.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약간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으면서도 이스라엘이랑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요런 위치거든요. 근데 미국한테는 또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위치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랑 이스라엘 관계가 좀 애매해진다라고 하면은, 사우디는 증산하려고 했었던, 증산을 갖다가 할까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게 만약에 또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유가는 한번 더 오르겠죠. 그러면 뭐예요?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고조되죠. 인플레이션 고조된다? 그러면 국채금리 10년물 또 올라가겠죠. 10년물 또 올라가면은 지수는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유가 올라가고 10년물 올라가고 하면 환율 또 올라가겠죠. 지금 그나마 좀 진정이 좀 되나 좀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내려왔거든요. 국채금리도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유가도 좀 내려오고, 환율도 좀 내려오고, 조금 진정되나 했더니만 요것들이 또 뭘 하나 벌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증시를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내일 또 이 전쟁이 얼마만큼 빨리, 이게 전쟁이 이렇게 얘네들이 한 번씩 공격을 했잖아요. 이렇게 테러인데, 이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테러예요. 테러인데 이 테러가 잡히는 게 빠를 때는 뭐 한 이틀 3일 만에 잡힐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5일 만에 끝날 때도 있어요. 막 5일 만에 끝날 때도 있고, 좀 길 때는 길 때도 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때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빨리 끝나고서 그냥 마무리 되는지, 그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증시 전에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 안에 마무리가 안 된다. 계속 뭘 하고 막 지지를 하고 중동에 막, 지금 안 그래도 이란이 또 팔레스타인 쪽 그 하머스를 갖다 지지한다고 또 나왔거든요. 막 지금 또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은 진짜 그걸 갖다가 평화를 만들어주기 힘들었는데 그걸 좀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또 터지는 그런 모습인데, 요게 며칠 만에 끝나는지 좀 보셔야 되고, 얼마만큼 이게 파급력이 더 세지는지 내일까지 해서, 그리고 요 내용들이 아직은 증시에 하나도 묻어나지 않았거든요. 자, 내일 오전부터 보시면은, 오전부터 미선물이 있어요. 미선물 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국채 금리 보셔야 되고, 유가 보셔야 되고, 다 봐야 돼요. 어차피 내일 아침 7시 되면 이거 다 전부 다 돌아가거든요. 딱 동일하게 아침 7시부터 쫙 돌아가니까 어차피 내일 우린 다행인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냥 맞진 않잖아요. 볼 거 다 보고 그러고 확인하고 맞으니까. 어쨌든 또 맞는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대는 맞을 거는 같아요.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미증시가 내일 이제 돌아가는 것까지 다 보시고, 화요일날 우리 증시 시작할 때 또 무너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다, 요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안에 이게 잘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자,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가 많이 나겠죠, 속으로. 지금 기껏 갔다 와가지고 지금 사우디랑 이스라엘랑 이쪽 중동 이제 화해시켜놓고, 뭐 이란도 이렇게 다 달라고 막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증산 이제 하겠다고, 이제 사우디가 증산해준다고 이제 드디어 답변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하머스 애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초를 치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바이든은 이스라엘 긴급 공격에 대해서 이제 긴급 연설을 했는데, 모든 지원을 제공을 할 거고, 무기와 이제 공격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박살내버리겠다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이걸 테러로 규정을 하고서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민간인 학살을 했다고 지금 민간인 얘기를 계속 끌어내는 거 보니까 민간인을 죽였다는 거는 이건 안 되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너네 다 쓸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빨리 잘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중동에서도 하머스를 지지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그 중동 안에서 중동이 또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많이 커져요. 그래서 안 커지고 잘 마무리가 되는지 그런 거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동은 진짜 참 오랫동안 계속 역사상 계속 있었던 일이어서 막 그렇게 크게는 안 보이는데 지금 증시에서는 되게 크게 보여요. 예전에 증시가 되게 좋고 별일 없었고 막 국채금리 이런 것도 안 봤을 때 뭐 되게 좋았을 때 있잖아. 그럴 때 이런 애들 막 터져봐야 그냥 무시해요. 증시는 그냥 0, 0.5%도 안 무너져요. 저런 거 터져봐야. 뭐 그냥 잠깐 유가 좀 오르겠지. 유가 좀 오르다 말겠지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이슈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조그마한 고용지표에서도 국채금리가 발작을 하고 나스닥이 발작을 하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위아래로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거에도. 근데 요런 게 하나 또 터져주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요 조그마한 거에 크게 발작할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래서 요건 조금 주의를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4일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또 요 4일도 또 다시 이제는 좀 바닥을 다졌거나 했으면 하면은 뭐가 또 하나 터져가지고 또 한번 바닥을 다져야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 바이든은 시진핑한테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적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간에 시진핑을 계속 만나려고 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급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단판을 갖다 하자.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자, 미중 관계 안정적으로 관리를 갖다가 이제 치적 쌓기. 그러니까 자기 업적을 쌓아야 되거든요. 중국도 이제 업적 쌓아야 되고 뭐 러시아를 정리를 해야 됐었는데 러시아를 정리 못 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건드리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좀 조용히 시키든 뭐 요런 걸 하겠죠. 자, 그런 게 필요할 거고 그게 아니고 또 이제 사우디 쪽에서는 이제 유가를 갖다 진정시키거나 아니면 사우디의 평화를 만들었다 내가 요런 게 해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망해가니까 약간 지금 제가 봤을 때 재선 힘들지 않을까. 요대로 가면 재선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것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진핑을 만나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미중 관계는 잠깐은 좀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도 내수 경기로만 계속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외화가 좀 들어오고 뭐가 좀 막 돌아가야 되는데 첨단 기술도 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자, 그걸 이제 바이든이 좀 주겠죠. 바이든이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해봤자 첨단 기술 제재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반도체 추가 제재를 갖다가 연기를 하겠죠. 니네 조금 더 반도체 가져가 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것저것 뭐 풀어주고 우리 뭐 해줄게 하면은 이제 중국은 또 뭐 좋게 해주면은 뭐 채권도 좀 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래서 둘 간의 이해관계는 맞아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만날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만나가지고 이게 딜이 되느냐? 딜이 될 거라고도 봐요. 둘 다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어서 이때는 딜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게 좀 이제 잘 딜이 되는지 11월 달에 뭐 잘 만나는 그 일정이 좀 확 잡히는지 아직까지는 일정은 안 잡혔거든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아직 미확정이고 근데 가능성이 있다. 계속 만나고 싶으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트럼프한테 계속 밀리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다. 전에도 영상 때 말씀드렸지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부 다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게 좋아요. 바이든을 싫어해요. 바이든 재선이 되는 것보다 트럼프를 지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얘네들은. 솔직히 사우디도 그렇고 사우디도 트럼프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딜이 되거든요. 사우디는 이거 뭐 줄게. 그래. 얘는 약간 사업가 스타일이잖아요. 정치인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약간 빠져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트럼프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약간 요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북한도 역시나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든은 도저히 컨트롤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지원을 계속 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더 힘을 많이 받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율도 확실히 높고요. 가상대결에서도 훨씬 넘어서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이게 터지면서 그나마 사우디 이거 좀 가져오니까 좀 바이든 좀 다시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걸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가봐야지 알겠지. 아직 한 1년 남았잖아요. 대선까지는. 자, 그래서 이번 주 봐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자, 월요일 같은 경우 보면은 별거 없네요. 월요일은 화요일 같은 경우는
화요일까지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해봤자 보스틱 연설 같은 건데 연설은 뭐 그냥 그때그때 계속 있거든요. 연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그냥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수요일날 이제 새벽이죠. 수요일날 새벽. 요게 좀 있네요. 3년물 국채금리. 예전에는 이런 거 안 봤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국채금리 입찰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국채금리가 이거 더 올라갈 텐데 안 사. 더 할인해줘. 더 할인해줘. 약간 요런 식으로 입찰이 되면은 국채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럴 수가 있어요. 요 자리에서 한번. 그래서 요거 조금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 자, 이 연설을 다 지나가고 쭉 보게 되면은 뭐 있었더라? 여기 있네요. PPI가 있구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MOM 여기 나오죠. 그리고 YOY 요거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PPI인데 PPI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CPI에 영향을 주거든요. PPI가 어차피 CPI에 영향을 줘요.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고, 그 인플레이션 올라간 가격을 갖다가 이제 소비를 하는 게 이제 그걸 보는 게 CPI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이 PPI가 당연히 그 다음날 나오는 CPI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뭐 특별하게 막 얘네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올라가지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으면 돼요. 근데 얘네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에서는 좀 떨어져 줘야 돼요. 얘네들은 하락을 해줘야지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PPI는 미국은 떨어져야 된다. 중국은 PPI는 지금 당장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보스틱 연선 또 있네. 여기 있네요. FMC 회의록이 또 나와요. 목요일날 회의록이 3시에 나오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대는 안 해요, 솔직히. 좋은 내용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한 그 회의 록을 갖다가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지난달에 점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도표가 좋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는 정도의 점도표가 나왔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점도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왔겠어요? 절대 좋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어차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한 번 정도 더 센 내용만 있지만 않으면은 적당히 그냥, 아직은 뭐 미국 경기가 튼튼하고 우리는 2%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 열어두고 있고 모든 지표를 갖다 보면서 추후에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의 내용들, 우리가 매번 듣던 그 내용들이 아닌 그 이상의 뭔가 좀 이상한 내용들이 또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락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가, 또 여기 유가 원유 재고 나오는 거, 요것도 보셔야 되고. 지금 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시장이 솔직히 쉬운 시장은 아니어서, 지금 뭐 하나 해도 지금 휘청휘청 거리는 막 시장이어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만한 데이터가 아닌데도 조그마한 거에 정말 크게 움직여요. 그만큼 좀 시장이 어렵기는 해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센 게 하나 있죠. CPI. 자, 보시면은 이제 근원, 솔직히 근원이 더 중요해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CPI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 같은 경우는 이제 4.1%를 보고 있네요. YOY로.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YOY로 3.6%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예전에도 지난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10월이니까 9월달 거 이제 CPI가 나오잖아요. 9월달 거 CPI가 나오는데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9월 CPI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치는 오히려 3.7에서 3.6으로 줄어요.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건데, 사실 9월 달에 유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유가를 빼고 보면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걸 근원이 유가를 빼고 보는 거잖아요. 얘는 4.3에서 4.1로 0.2가 줄어요. 0.2. 이게 유가를 뺀 게 0.2가 주는 거고, 유가를 더한 게 0.1이 줄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CPI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맞아요. 자, 이 예상치만큼 잘 나와준다면 말이죠. 그거는. 자, 그만큼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전쟁이 더 커지거나 갑자기 이스라엘이 뭐 난리가 나고 중동이 갑자기 5차 전쟁을 막 일으키는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런 거 나오면 이건 뭐 다 필요가 없죠. 그런 거 나오면 뭐 이게 뭐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인데, 적당히 마무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워낙에 전쟁은 변수가 너무 커가지고 저거는. 자, 그랬을 때는 지금 이건 되게 좋게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바닥을 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엊그저께부터. 그러면 다음 달은 되게 양호해지겠네, 다음번 CPI는 더 좋아지겠네 라고 시장은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면은 국채금리가 여기서부터 확 줄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국채금리 방향을 확실히 보셔야 돼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서 변동성을 크게 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국장은 미리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목요일밖에 없어요. 목요일 날 매수를 하거나 뭐 수요일 목요일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베팅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실 분들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는 솔직히 베팅할 만하다고 봐요. 만약에 국장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더 무너뜨리면 신용 반대매매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거의 개미들 웬만큼 신용 물량들 다 죽을 만큼 죽어요. 그러면 솔직히 2300대까지 내려고 왔다. 전쟁은 계속 보셔야 돼요. 전쟁 이슈는 또 달리 보는 거니까. 그게 더 커지면은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정도면은 기대해보고서 베팅하고서 한번 좀 여기서는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만할 거는 같아요. 여기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고, 아니, 예상치만큼 나온다 했을 때. 자, 그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여요. 여기서부터는. 어쨌든 간에 이번이 바닥이겠지 했는데 한 번의 바닥을 또 나타낼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 또 있네요. 뭐 근데 유가가 좀 진정돼서 이제 이걸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유가는 월요일 날 내일 한번 더 보셔야 돼요. 내일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또 정신 놓은 듯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유가 또 보고 계셔야 되는 거고, 유가 이제 안 봐도 되나 좀 싶었더니만 또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스틱을 왜 이렇게 연설을 많이 하시나 여기서 계속 일주일 내내 보스틱이 계속 연설을 하네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증시는 이슈는 하나 또 있어요. 중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자, CPI가 나오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와요. 자, 이거 두 개가 나오는데, PPI는 무조건 얘네는 올라가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4까지 올라간다고는 지금 예상치는 잡아놨거든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막 중국 증시 환호하겠죠. 그러니까 좋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올라간다면은 이게 이제 한국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확 주거든요.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열리잖아요. 10시 반부터 국장이 갑자기 좀 방향성을 확 잡는 게 중국 증시가 열리면서 방향성을 잡는 건데, 자, 그걸 봤을 때는 얘네들 요 날은 같이 좀 봐주셔야 돼요. 이거 안 좋다 하면은, 거기다 금요일이잖아요, 또. 금요일날 얘네 데이터가 다 안 좋게 되면은 오후장에 국장이 좋을 리가 없어요. 오후장 내내.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 또 보셔야 된다. 베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한 주는 그냥 관망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주는 맞아요. 그냥 편하게 가시려면 관망이 제일 낫고, 나는 조금 이제 현금성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베팅 들어가도 충분하다 했을 때는 솔직히 2350선, 2370선 그 정도면은 더 맞아봐야 얼마 맞겠어요. 중동 5차 전쟁만 아니면은.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MON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뭐 상승은 안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그 다음번은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YOY도 0.15 좀 늘어나고 나쁘진 않아요. 이 예상치라면 요게 잘 나와준다면 요대로만. 자, 이렇게 나오면은 중국장도 좀 좋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달도 중국장은 좀 괜찮을 거예요. 지금 항저우 그게 터지면서, 그리고 그 춘제 있었잖아요. 춘제 때문에 또 이제 이동이 많았고 소비가 많다 보니까 중국 전체적으로 소비나 뭐 외식이나 이런 게 막 몇백 %씩 늘었거든요. 한 달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달 지표는 되게 좋을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출입 수입액 뭐 이런 것도 좀 보면 되는데, 이거는 뭐 이것보다는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당장은 얘네들은 내수 경기로 이걸 갖다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애들이어서, 이게 끌어올라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끌어올라가야지 부동산이 결국은 사는 거고, 얘네들도. 자, 그래야지 중국 경기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고 미국은 밤 돼가지고 보면은 뭐 미시간 쪽 소비자 기대 심리, 기대 지수 이거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즘 시장 같으면 이것도 또 이것까지 반영을 할까 싶긴 해요. 예전에 진짜 이런 거는 거의 반영 안 됐어요. 지수 움직임에 거의 움직임을 그렇게 크게 주는 애들은 아니었어요. 지수가 진짜 위태위태할 때는 이런 것까지 보면서 막 이거 잘못 나왔대 막 이러면서 막 크게 막 변동성을 주는데, 줄까 싶긴 하지만 얘도 한번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시장이 만약에 이 당시에 안 좋다면은, 이때 금요일까지 막 시장이 막 최악이다 이러면은 진짜 위태위태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까지 막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있죠.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주간이 이제 좀 들어가요. 자, 화요일부터 좀 볼만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 루이비통하고 이제 펩시코 요 정도. 자,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왜 봐야 되느냐? 소비가 얼마만큼 진척이 됐느냐, 요게 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얘네가 좀 무너져 있는 게 차라리 저는 좋아요.
펩시코 이런 거들 무너지면은 전보다 매출이 좀 안 나왔어요. 약간 요래야지. 그럼 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펩시도 못 마셔요. 요러면은 이제 좀 괜찮네. 이런 지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얘네들은 못 나와야 돼요. 차라리 사람들이 이제 명품을 안 사요. 약간 요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요일 날은 뭐 넘어가고요. 수요일 넘어가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항공 쪽 좀 볼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유가 때문에 좀 고만고만할 것 같아요. 그냥 항공 쪽 볼만하고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지금 방금 말했듯이 사람들의 소비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피자도 못 먹어요. 약간 요런 데이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볼만할 것 같고요. 그러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부터가 이제 금융주들이 좀 나오네요. 금요일부터 금융주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거는 금융주들이 한때 그 실리콘밸리 뱅크 얘기 나왔을 때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들이 채권을 들고 있는데 채권은 어차피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 보장이잖아요. 채권은. 그 원금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손실로 잡히다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거든요. 은행들이 보유해야 되는 비율이. 자, 그게 무너졌어요. 자,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은행들 손실폭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자, JP 모건 그리고 웰스파고 그리고 블랙록도 뭐 보셔야 되겠지만 시티그룹. 자, 이렇게 은행 금융주들이 이제 막 나오거든요. 또 있나? 또 있나? 퍼블릭 있네요. 퍼슬 리퍼블릭 얘네도 한때 이거 뭐 망하느니 했었던 그 은행이었었고. 자, 어쨌든 금융주들이 이때 금요일날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또 금융주들이 나올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막 금융주들을 막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채금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5%가 넘게 되면은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4.8 정도 왔다 갔다 하죠. 5%가 넘으면은 금융주들 중에서 이거 체력 약한 애들은 또 이것도 파산할 거다. 시스템 붕괴로 다 올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만큼 진짜로 데이터에 잡혀 있는지 볼 수 있는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가를 굳이 보신다면 블랙록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센 애들은 없는데 한 금요일 정도를 거의 시작으로 금융주를 갖다가 지켜볼 수 있다. 그 앞에는 이제 소비주들 몇 개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걸로는 이제 그냥 소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척도가 될 거다. 이렇게 정도,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증시를 어떻게든 간에 버텨주려면 삼성전자가 버텨줘야 돼요. 증시의 거의 모든 전체 뭐 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 다음 주에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게 여기마저도 이것도 안 좋게 나온다. 잠정 실적도 안 좋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국장은 심히 안 좋겠죠. 반도체까지 그럼 다 같이 한번 또 무너지고 들어가야 되는, 한 번 더 눌리고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반도체도 그럼.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안 좋으면은 그냥 반도체가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냥 다 같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을 바닥으로 보려면은 사실 바닥으로 원래는 주말에는 드디어 바닥 온 것 같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터져가지고 솔직히 바닥을 한 번 더 봐야 될 거는 같아요. 봤을 때는 사실 자, 여기를 이제 바닥으로 보고서 자, 여기서 이제 박스권 움직이면서 뭐 이제 신용들 조금 더 덜어내고 그러고서 이제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 근데 이스라엘 나왔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 이제 내일,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랑 이제 미국, 유럽 전부 다 증시를 다 보고서 우리는 화요일 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갭을 맞고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을 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세계 증시가 안 좋다. 저것 때문에 저 파급력이 매우 셌다. 저것 때문에 막 국채금리 날라가고 유가 날라가고 환율 날라가고 막 그 다음에 모든 전 시장이 막 시퍼렇게 막 다 무너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하락 맞고 그 다음에 더 빠지겠죠. 더 빼겠죠, 그냥. 어차피 왜? 그대로 누르고 마무리를 해야지. 그 다음날 또 신용 매물들이 알아서 또 나와요. 오후 되면은 그 다음날 나는 이제 신용 넘었네. 이거 팔아야 되네. 아니면 돈 가져와야 되네. 이런 애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반대 매매 때문에 또 크게 반등을 못하는 그런 계속 악순환이 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2370 정도는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를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가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자, 여기죠. 자, 요 안에서 이제 반등 나와야 돼요. 요 안에서 무조건 여기만큼은 진짜 지켜줘야 되는 그 라인이다. 여기 들어왔을 때는 배팅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여기 정도면은 왜? 이때 당시는 금리 인상 어디까지 할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까지 다 오긴 했잖아요. 뭐 그 채권 금리가 오르지만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더 올라갔으면은 이제 미국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더 올라가는 걸 그냥 방관할 리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상한 전쟁 같은 것만 더 안 터져 준다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계속 꾸준히 봐야 되는 거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자,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난번에도 여기 말했어요. 앞전에 있었던 고점, 이 고점이 지지를 할 거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 하락으로 들어가는 국면은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뭐 여기서 놀겠죠. 이 구간에서 놀겠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1340 이하로 내려오는지만 보시면 돼요. 1340이 여기거든요. 1340이 여기니까, 자, 요거 이하로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좀 세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도 거의 내려올 거야. 1320까지도 쫙 내려올 거예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왜? 유가랑 비슷해요. 모든 게 차트인데, 결국은 차트인데, 자, 앞에 있었던 지지선들 지켜주려고 했는데 그걸 깼잖아요. 깨는 순간에 갑자기 쫙 빼죠. 자, 그랬는데 여기 있었던 라인에서 딱 멈추잖아요. 자, 멈췄는데 그 다음날 또 이걸 깨니까 또 쭉 빼죠. 자, 그래서 지금 지지하는 곳이 어디냐? 앞전에 있었던 요런 자리를 지지하는 거죠.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환율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결국은 차트는 약간 과학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 여기 미 국채 금리 이거는 뭐 진짜 나스닥이 올랐는데도 얘는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33만 명 그 고용지표 있었잖아요. 고용지표 그 33만 7천 명인가 그거 나왔다고 했을 때 처음에 미친 듯이 올랐어요. 진짜 분봉으로 보면은 강원이 아닌 게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요. 자, 그 33만 명이 떴을 때 이렇게 올라갔어요. 말로 안 되게. 그러고서 4.9% 찍었거든요. 거의. 그러고서 쭉 빠졌어요. 알고 보니까 데이터가 고용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어. 근데 또 올라가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살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국채에 대한 그런 믿음도 거의 없고,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되게 리스키하긴 해요. 지금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지금 솔직히 미친 거거든요. 이거는 국채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국채는 진짜 국채는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주식보다 더한 건데 할 말이 없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4.9를 지금 9%를 지금 이제 고점으로 지금 두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잘 내려와도 4.4예요. 진짜 잘 내려오면 4.4인데 4.4에 환호할 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4.4%에 와 이거 좋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아닌데도 잘 내려와야 4.4네요. 진짜. 어쨌든 간에 얘는 더 올라가는지 보셔야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저런 것도 터졌다고 하면서 또 날아가가지고 막 5%막 넘기는 그런 모습 또 나오면은 시장은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채권금리 그렇게 또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선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전쟁 이거 어떻게 마무리가 빨리 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이 얼마만큼 개입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중동 뭐 5차 전쟁 이런 걸로 막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테러로 그냥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정도 좀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국장이 없으니까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언제나 그렇듯이 환율 보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 10년물 이거 채권 뭐 주말에 벌어진 일이니까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고서 미증시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미증시 움직일 때까지 얘네들이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끝났구나, 한 번 더 크게 하락 오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애들 다시 정신 나간 듯이 반등 나온다면 한 88불 정도가 이제 저항이 될 수 있거든요. 고가로 88불 같은 경우가 여기 저항이 있었죠. 그리고 지지를 봤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봐야 88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눌리겠죠. 그랬을 때 방향성이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지 요거 좀 봐주셔야 되는 거고. 자, 유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들은 어차피 주 후반부에 나오니까 그거는 그렇게 당장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우선 내일 보셔야 될 건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전쟁 쪽, 그리고 달러 그 전쟁에 따라서 얼마만큼 유가랑 국채금리랑 얘네들이랑 아시아 증시랑 그리고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다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시고, 국장은 그냥 걔네들이 좀 많이 무너졌다 싶으면 국장은 그냥 깔끔하게 2350까지 열고 나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속편해요. 뭐 조금 내려왔을 때 여기서 뭐 지켜주나 이런 거 보시느니 어차피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내리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은 이거 신용 반대 물량 이거 절대 못 버텨요. 이거 거의 18조, 17조까지도 막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냥 옛날에 진짜 옛날에 하락할 때 보면은 이때였었나?
이때쯤 됐을 거예요. 막 이렇게 빠질 때 이 박스권 버티면서 이럴 때 여기서 설마 또 하락할까 했었는데 이거 빠질 때 신용 반대 때문에 크게 못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서 또 살아나나 했을 때 여기서도 막 신용 반대 때문에 좀 못 살아났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여기도 신용 반대 때문에 이제 터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두 번의 신용 반대가 터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자, 고게 지금 신용이 좀 늘어나면서 여기서 지금 좀 처지는데 여기서까지는 괜찮았어요. 신용 반대가 제대로 나온 거는 지금 봤을 때 여기부터 신용 반대 매매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번 구간 더 나올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세계 증시가 여기서 돌아선다면은 이제 여기서 돌리겠지만 세계 증시가 못 돌아선다? 그러면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신용 이제 얘네들은 이제 거의 가겠죠, 영원히 저쪽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신용은 뭐 돈을 끌어오든지 돈으로 메꾸든지 아니면은 털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신용 물량들 좀 많이 털리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국장은 신용이 좀 많았다 보니까 신용 큰 종목들은 좀 큰 하락은 예상은 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래서 내일 어차피 보셔야 되는 거니까 좀 천천히 그냥 어차피 하루 쉬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 보고 그냥 천천히 한 점심쯤 돼가지고 유가랑 얘네들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 초반에 오전 7시부터 볼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쉬니까 오전 7시 볼 필요 없고 그냥 오후쯤 돼가지고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전에는 난리 부르스를 칠 거니까 분명히 시작하자마자 뭐 올라가니 내려가니 하면서 위아래로 요동을 칠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보셔도 되고 한 오후쯤 돼가지고 아시아 증시 보시고 얘네들 봐야 될 것들 보고 그러고서 미국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 마감까지 보고 그러고서 그러면은 이번 주가 바닥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바닥에 바닥을 한번 더 만들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로 판단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솔직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지금은 이때보다는 시장 상황은 전 괜찮다고 보니까 솔직히 이 당시는 진짜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을 때였고 지금은 빠졌을 때는 오히려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오히려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서 감사합니다.